네, 오늘은 총알을 피하는 다찌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의 플레이어가 빨간 총알들을 피해서 이리저리 얼마나 오랫동안 피할 수 있는지를 겨뤄보는 게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조금만 더. 네.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하죠. 유니티 아이콘을 클릭해서 바로 실행하셔도 되고, 유니티 허브를 설치하신 분들은 유니티 허브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버전으로 만들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2019의 3 버전대를 사용해서 3D로 새 프로젝트, 이름을 다찌라고 할게요. 만약에 유니티 버전을 다른 걸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서 버전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다찌. 저장 위치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영문명이, 그러니까 한글 경로가 없어야 돼요. 그 경로상에 어떤 부분에도 한글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문 경로에다가 프로젝트를 생성하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에다 생성했는데 이에다가 다찌라는 프로젝트 폴더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폴더 밑에서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 진행할 때 제일 먼저 하기를 권장드리는 일이 여기 좌표축을 맞춰주세요. 아이소메트릭 뷰라고 X, Y, Z축이 45도, 45도, 45도로 딱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여지는 뷰인데, 여기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입체감은 살아나지만은 상하좌우가 좀 꼬여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쭉 돌리시면은 오른쪽을 하면은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는 거죠. 메인 카메라가 메인 카메라가 아니고 씬 카메라죠. 씬. 여기는 이제 게임창을 비추는 메인 카메라고, 이 씬 창 자체를 비추는 보이지 않는 씬 카메라가 사실은 따로 있어요. 씬 카메라를 돌리는 거고, 자, Alt키, 왼쪽 키보드 Alt키를 누르시고 왼쪽 마우스키 버튼을 쭉 누르면은 월드 자체가 빙글 돌아가요. 그러니까 돌리는 건 똑같은데 중심 좌표를 유지한 채 돌리고자 하시면은 Alt, 요 마우스 포인터가 눈알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왼쪽 마우스 버튼 들어가시면 되고, 그냥 나 자신을 중심으로 돌려보고 싶다 하시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여기 마찬가지로 눈알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통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하시면은 이 프로젝트 창에 씬이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예전 버전 같은 경우는 메인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고, 요새는 심플 씬, 이렇게 유니티 아이콘 모양으로 보여지는 이게 이제 씬 파일입니다. 샘플 씬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장이 여기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간단한 프로젝트는 이대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뭐 스테이지 아니면은 뭐 로비 이런 식으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은 각각의 씬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플레이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어느 정도 크기가 맞을지 스케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냐면 플레이어가 총알들을 피하면서 진행되는 게임인데, 물론 나중에 스케일을 바꿔도 되지만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진행하는 쪽이 나중에 바꾸더라도 좀 더 잘 들어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바닥을 만들 건데 바닥을 어떤 것으로 만들 것인가. 네, 여기에는 사각형 모양의 오브젝트가 세 가지 있어요. 큐브, 쿼드, 플랜이 있는데 여기서 쿼드를 사용할게요. 왜냐면 쿼드가 제일 가벼워요. 가볍다는 말은 제일 폴리곤 수가 적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바닥을
일단 제일 먼저 하실 일은 0점 좌표로 이동할게요. 여기 트랜스폼이 위치, 방향, 크기를 이제 가지는 정보잖아요. 여기서 리셋 포지션, 오른쪽 마우스로 여기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셔서 리셋 포지션 하면은 0점 좌표 000로 이동을 합니다. 만약에 이동된 위치가 화면을 벗어났다 그러면은 그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면은 하이어라키에서 더블 클릭하시면은 해당 위치로 카메라가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바닥이라는 게 아래쪽을, 그러니까 보여지는 쪽이 위를 향해야 되죠. 그러니까 Z축은 아래쪽을 향해야 되고, 쿼드는 특징이 뒤에서 바라보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투명해요. 그러니까 게임 오브젝트들은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한쪽 면만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자 같은 경우도 밖에서만 보이지 안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면 자체는 한쪽만 그려지고 있어요. 네, 어떤 건축용 프로그램이나 이런 경우는 양쪽이 다 그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실시간으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고 모델링된 데이터를 한번 렌더링해서 예쁜 멋진 이미지를 한 장, 그게 1시간이 걸리든 렌더링 돼서 멋진 이미지가 나오면 그만이기 때문에 양면을 그려도 상관이 없는데 게임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자, 이것을 바닥이라고 하죠. 플로어라고 할까요? 네, 이름을 바꾸실 때는 천천히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은 인스펙터에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플로어라고 이름을 바꾸고 로테이션을 X축 기준으로 90도를 꺾을게요. 이 축 기준으로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축이 일종의 경첩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 네, 일단 플레이어를 한번 꺼내 볼게요. 우리가 인간형이라고 했을 때 보통 많이 쓰는 게 3D 오브젝트에서 캡슐을 많이 써요. 캡슐의 높이가 2인데 2가 이제 2m라고 상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D에서는 비율만 있을 뿐 실질적인 단위는 없어요. 이게 1이라는 단위가 센티미터가 될 수도 있고 킬로미터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메타 단위다 라고 그냥 상정을 하고, 네, 역시 리셋 포지션 단 중심점이 가운데로 가면은 밑이 파묻혀 버리니까 이 높이 2의 반만큼 위로 올리죠. 1을 올리고, 네, 이 녀석을 우리의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름을 플레이어라고 바꿀게요. 자, 여기에서 총알을 일단은 기본 크기로 다 가보죠. 3D 오브젝트의 스피어 여기서 만드셔도 되고 사실은 하이라키 쪽에서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스피어. 네, 스피어를 꺼내서 역시 0포인트로 옮기고 이 녀석은 높이가 1이기 때문에 0.5만큼 Y좌표로 옮겨 볼게요. 하지만 비교를 위해서 옆으로 좀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다. 총알이 좀 크긴 하네요. 나중에 요 비율은 맞춰보고. 자, 바닥이 중요하죠. 먼저 바닥의 스케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스피어는 불릿이라고 할까요? 플로어를 일단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적용을 해 볼게요. 20 by 20으로 가볼까요? X20, Z20. 꺾었죠. 네, 꺾었기 때문에 이쪽이 Z가 아니고 Y를 20. 자, 좀 작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예, 굉장히 게임이 좀 난이도가 있을 것 같은 크기예요. 조금만 더 여유를 주도록 할게요. 30 by 30으로 가면은 어떨까요? 네, 한 요정도 해보겠습니다. 자, 30 by 30으로 가고 이 총알이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테두리를 칠게요. 그래서 이 녀석은 큐브로 네, 큐브로
리셋 포지션. 이 녀석은 끝에 붙어야겠죠? 그래서 30이기 때문에 15만큼 옮기면은 네, 뭐 약간 튀어나가겠지만은 네, 그렇게 해보죠. 그래서 일단 스케일을 네, 이 녀석도 한쪽으로 30 주고 벽이니까 위로 약간 높여볼게요. 하지만 너무 높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화면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높이를 한 1.4로 가볼까요? 1.4 거의 반만큼 또 높여야겠죠? 0.7 자, 그리고 이 녀석을 끝에 맞춰야 되는데 네, 쭉 내려와 보죠. 맞출 때 팁을 이 녀석이 약간 맞물리도록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살짝 맞물리도록 집어넣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게 너무 끝과 끝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은 이 사이로 물체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맞물리게. 그래서 0.7을 올렸는데 조금 내릴게요. 0.5에다가 이 녀석도 마이너스 15에서 그냥 중첩되도록 하죠. 자, 요거를 사방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하죠. 아래쪽, 네, 위쪽, 컨트롤 D 복사해서 네, 위로 15 가면 되겠죠. 15 또다시 컨트롤 D 네, 여기서 다시 네, 0으로 가서 로테이션 네, 지금 요게 Z축이니까 Y축 기준으로 90도를 돌리고 이제 헷갈리네요. 이게 돌아갔으니까 이쪽이 15가 돼야 되나요? 15 반대쪽으로도 컨트롤 D 마이너스 15 자, 물론 이제 이 스케일을 지금 보면은 약간씩 어긋나 있어요. 깔끔하게 맞추시려면은 여기서 조금 더 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포지션이고 스케일 쪽에서 한 0.5 정도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양쪽을 같이 내리려면 31 네, 31 요 비슷한 녀석들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꺾어 버렸죠. 네, 꺾어도 상관없겠네요. 어차피 원래 같은 녀석들을 돌린 거기 때문에 X 스케일을 31로 일괄 처리해 버리겠습니다. 자, 이름을 좀 바꿔서 정리를 하죠. 위쪽에 있는 녀석을 월업이라고 할게요. 월U 이쪽은 월다운 월D 오른쪽은 월라이트 왼쪽은 월레프트로 가죠. 자, 그리고 스테이지 자체는 이 하나로 취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빈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서 스테이지 1이라고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create empty 빈 오브젝트 포지션은 000 리셋 포지션 0점 좌표에다 두고 여기를 스테이지 1 그렇게 하고 스테이지 1에 해당하는 나머지 녀석들을 전부 스테이지 1 안으로 밀어 넣겠습니다. 플로우도 들어가야겠죠? 들어가고 플레이어와 블릿은 그냥 별개로 처리하도록 하죠. 자, 여기서 색상을 좀 줘보도록 하죠. 머티리얼 만들게요. 자, 머티리얼 만들기 전에 폴더를 좀 정리할게요.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 저는 폴더 정리할 때 앞에 숫자를 붙이는 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01번 보통 01번을 저는 씬을 둡니다. 그래서 저 씬즈 폴더를 01번으로 사용을 하고 02번 스크립트들을 여기에다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에 03번 프리팹스. 네, 미리미리 만들어 둘게요. 04번 materials. 자, materials에다가 새로운 머티리얼 만들게요. since는 이름 변경해서 01번 since라고 하겠습니다. 자, materials 폴더를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새로운 머티리얼 create new material 할게요. 네, 여기에 머티리얼을 선택하시고 머티리얼을 이제 각각 이름을 붙이죠. 플로어 머티리얼. 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색상만 바꾸면 되니까 컨트롤 D. 이 녀석의 이름은 플레이어 머티리얼. 네, 또 컨트롤 D. 이는 블릿 머티리얼. 자, 또 컨트롤 D. 월이 남았나요? 월 마테리얼. 그러니까 텍스처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머티리얼로 가보죠. 자, 먼저 플로어 머티리얼. 바닥을 무슨 색으로 할 것인가? 조금 어둡게 깔리는 느낌으로 갈까요? 여기서 알베도 쪽을 색상을 선택하셔서 요거 플로어를 씬에 있는 플로어에 떨어뜨리면 돼요. 자, 따라와라. 네, 이 부분이 지금 작동을 안 하네요. 플로우 머티리얼이 플로우에 안 먹어요. 지금 보니까 다른 녀석들은 머티리얼이 먹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요 쿼드를 사용한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쿼드는 머티리얼을 안 먹나 봐요. 테스트 해볼게요. 플랜을 꺼내보고 네, 플랜에다가 한번 머티리얼을 먹여보도록 하죠. 네, 이게 설정이 바뀌었나 보네요. 플랜을 써야겠습니다. 플랜 혹은 큐브를 그냥 납작하게 가공을 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플로어라고 만든 녀석을 삭제할 건데 요 지금 스케일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아니다, 이게 스케일이 애초에 플로어가 더 크네요. 네, 한번 그냥 가져와 볼게요. 가져오면 안 되겠네요. 90도 꺾여 있고 스케일도 다르기 때문에. 자, 그냥 아깝지만은 플로어는 바로 지우겠습니다. 재활용하지 않고 삭제하고 플랜 가져올게요. 플랜 0점 좌표로 가겠습니다. 리셋 포지션 000. 그리고 스케일이 어느 정도 커져야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스케일 툴. 이 녀석인가요? 예, 대략 3이네요. 10배 크기인 것 같습니다. 스케일을 333으로 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유니티가 이게 사실 X, Y, Z를 다 키웠는데 Y 쪽은 높이가 없기 때문에 스케일을 그냥 1로 줘도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유니티 특성상 모든 방향의 스케일을 동일하게 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해요. 그게 여기 플랜에도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기본은 그렇다. 아까 전에 쿼드는 그냥 느려 썼었는데 얘는 사실 폴리곤이 조금 더 많아요. 쿼드는 폴리곤이 2개짜리고 네, 지금 이 플랜은 폴리곤이 자, 여기서 봐야 되죠. 와이어프레임 쪽을 보시면은 네, 여기에다 삼각형 폴리곤이죠. 그래서 폴리곤이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줄이 10개고 사각형이 거기다 20개씩 있으니까 20 곱하기 20을 하면 되겠 아니죠. 10 곱하기 10 곱하기 2죠. 네. 자, 여기는 다시 플로어 변경하고 네, 스테이지 1으로 밀어넣고 플로어는 플로어 머티리얼
이미 들어갔죠? 사실은 이렇게 적용을 미리 해두고 머티리얼 색상을 변경해 보면은 조금 더 맞춰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색상에. 네, 플로어. 그 다음에 월 해볼까요? 월 머티리얼은 흰색 그대로 갈까요? 하얗게. 네, 분명히 흰색인데 회색이에요. 알베도는 흰색인데 적용된 색은 회색이죠. 자, 이거는 다이렉셔널 라이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트가 지금 누워있네요. 이게 왜 누워있지? 자, 이거를 조금 라이트가 네, 이렇게 하얗게 되지가 않아요. 빛 자체가 좀 누런 것 같아요. 아마 태양광이라고 이렇게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네, 머티리얼이 네, 하얀색이 하얗지가 않네요. 라이트 옵션 쪽으로 나중에 한번 건드려 보죠. 자, 마저 진행을 해보고, 물론 이게 다 진행하고 나면 색깔이 확 바뀌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린 머티리얼은 붉은색을 줘보고, 플레이어 머티리얼은 푸른색을 한번 줘보죠. 자, 한번 저기 윈도우의 라이트 세팅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윈도우. 네, 렌더링 옵션인가 보네요. 렌더링의 라이팅 세팅스. 네, 여기에 가서 보자. 라이팅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렇게 색깔이 어두침침한가. 네, 스카이박스 색깔을 어느 정도 따라가게 돼 있고, 다이렉션 라이트, CPU, GPU 옵션도 있네요. GPU로 가볼까요? 이거는 그냥 건드려 보는 거니까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토 제너레이트는 안 하는 게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오토 제너레이트를 켜버리면은, 예전에는 이게 자동 켜져 있는 게 기본 옵션이었어요. 굉장히 버벅거려요. 조금만 건드리면 새로 렌더링하고 새로 렌더링 하느라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웬만큼 좋은 사양이더라도 안 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팅 라이트 한번 해볼게요. 자,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라이팅 옵션이 뭐가 바뀐 것 같은데, 아, 이제 밝아지네요. 네, 한번 이게 렌더링을 해줘야지 색상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 플레이어 캐릭터의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프로젝트의 스크립트 폴더를 선택하시고 새로운 C# 스크립트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름이 정해지기 전에 엔터를 치지 마시고 플레이어 컨트롤러라고 이름을 정하시고 엔터를 치시면은 이 스크립트 이름과 똑같은 이름으로 클래스명이 만들어져요. C샵은 스크립트의 이름과 클래스 이름이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고 더블 클릭을 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이 돼서 스크립트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크기 조절하는 팁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 버튼을 돌리시면은 이 스크립트가 크기에 맞춰지게 돼요. 자, 스타트는 처음 실행했을 때 한번 실행하는 거고, 업데이트는 매 프레임별로 계속 실행하는 거죠. 먼저 키보드를 이용한 이동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퍼블릭 공용으로 사용할 자, 리지드 바디. 리지드 바디는 어떤 물리 쪽을 처리하는 기능이죠. 물리를 처리하는
player rigid body라는 변수를 만들도록 할게요. 네, 여기다가 player rigid body를 받아와서 조정을 할 겁니다. 네, public float 실수형으로 speed. speed는 기본값을 8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리지드 바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스크립트는 플레이어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어가 리지드 바디를 가지고 있어야지 리지드 바디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리지드 바디를 추가할게요. 기본적으로 리지드 바디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컴포넌트의 피직스의 리지드 바디를 플레이어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추가해 주시면은 이쪽에 컴포넌트 형태로 달라붙게 됩니다. 저기서 추가하셔도 되고 여기다 바로 add 컴포넌트로 리지드 바디 를 추가하셔도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리지드 바디 매스는 질량, 질량은 1을 가져가고 드래그는 저항이죠. 마찰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앵귤러 드래그는 회전 저항, 그라비티 중력을 처리하고 키네매틱을 쓰게 되면은 오직 자기 자신의 물리만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충돌로 인해서 날아간다거나 이런 게 안 돼요. 그래서 키네매틱은 끄고, 자, 이 녀석이 점프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평면상에서 이동만 할 겁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Y로는 이동하지 않고 이 녀석이 넘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다는 거는 Y축은 뭐 빙글빙글 도는 건데 요거를 막으셔도 상관없고, 네, 생긴 모양이 뭐 어차피 Y쪽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동만 가능하게 한다면은 모두 다 막아버리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저 리지드 바디를 이 변수에다 담아와서 조정을 하도록 할 거예요. 키보드를 눌렀을 때 그 키보드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방향키,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각각 이동하는 기능을 여기다가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그 기능은 계속해서 체크돼야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에다가 처리하겠습니다. 만약 input.get key, 키가 눌려 있는 상태라면, get key down은 눌려졌을 때, get key up은 떨어졌을 때죠. get key는 누르고 있는 상태라면, 그 누르고 있는 코드 상태의 키가 up arrow, 위쪽 화살표 키일 때라면 player rigid body에 힘을 줘라. add force 어디로? 0 스피드로 x, y, z니까 z쪽이죠. z쪽이 보통 정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면이라는 거는 우리는 바닥 위를 굴러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면이라고 해야겠죠. 정면으로 가는 거죠. 자, 비슷한 코드니까 그대로 카피할게요. 컨트롤 C, 그리고 아이코 이런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복사를 해두시고, 자, 이제 키만 바꾸면 되겠죠. 만약에 다운 에로이면은 아래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면은 반대쪽이니까 마이너스 스피드. 자, 이쪽이 오른쪽이면은 라이트 에로우면은 X 좌표로 움직여야겠죠. 자, 그리고 이쪽은 0. 자, 왼쪽으로 간다면 여기가 스피드가 되겠죠. 한번 저장해 주죠. 세이브 파일에 모두 저장하셔도 되고 저장으로 하셔도 되고, 단축키는 여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 저장, 모두 저장. 사실 모두 저장을 더 추천드릴게요. 단축키는 컨트롤 S 혹은 컨트롤 Shift S예요. 주로 이제 컨트롤 S를 그냥 생활을 하시면은 한번 작성하면 컨트롤 S, 한번 작성하면 컨트롤 S. 그러면은 뭐 굳이 모두 저장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바로 적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플레이어에게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넣도록 하죠. 플레이어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플레이어 컨트롤러, 플레이어에게 바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플레이어를 요 아래쪽으로 넣으셔도 돼요. add component 상태로 넣으셔도 되고 어디로 넣든지 요 아래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리지드 바디를 지금 퍼블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만든 변수는 직접 끌어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어 리지드 바디를 여기서 굳이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그냥 플레이어를 그대로 끌어다가 요 리지드 바디에 집어넣게 되면은 알아서 이 플레이어에 있는 리지드 바디가 이쪽으로 연결이 되게 돼요. 자, 플레이 상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하시고 키보드를 눌러서 이동을 하는데 어라 뒤집어졌네요. 위 아래는 맞는데 좌우가 코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스피드가 오른쪽으로 갈 때는 스피드, 왼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스피드죠. 저장하시고 그러니까 끄실 필요는 없어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굳이 닫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껐다 켰다. 물론 이제 가끔씩 이게 오작동을 해서 닫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저장, 세이브만 하시면은 바로 빠져나오면은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 유니티는 이거를 에디터로 사용하는 거지 컴파일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다시 상하 좌우 움직임 확인. 정상 작동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물리를 이용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약간 딜레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으셔야 돼요. 자, 참고로 지금 움직임은 창을 분리해서 한번 보죠. 우리가 힘을 상하 좌우를 똑같이 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약에 대각선으로 힘을 주게 되면은 양쪽의 힘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더 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옛날 다치 게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좌우로 상하 좌우 자체로 이제 움직이는 것보다 대각선이 좀 더 꼼수죠. 더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빠르게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좀 더 보완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퍼블릭으로 만들어서 직접 리지드 바디를 끌어다 넣었는데 사실 여기서 바로 가져오게 코드로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 리지드 바디를 get component로, 그 get component는 사실 this.get component라고 보시면 돼요. 이 this는 나 자신의 바로 위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나 자신 안에 있는, 그러니까 나 자신 위에서 나를 가리키는 이 녀석의 기능 중에 리지드 바디라는 기능을 가지고 와서 그 녀석의 주소값을 리지드 바디로 넘겨라. 플레이어 리지드 바디라는 거는 나의 리지드 바디 기능을 가리키는 변수가 되는 거죠. 리지드 바디의 값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리지드 바디라는 그 기능에 대한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가 되는 겁니다. 플레이어가 여기죠. 여기에 리지드 바디 녀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리키고 나면은 이제 걔를 계속 값을 가져오지 않아도 그 녀석의 이제 위치 값을 알고 있는 거죠. 주소 값을. 자, 그래서 get 컴포넌트를 해주면은 어차피 스크립트 자체가 지금 플레이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리지드 바디를 바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굳이 끌어넣지 않아도 되고, 자, 플레이어 사망 기능을 미리 좀 만들어 둘게요. 플레이어가 총알에 맞았을 때, 부딪혔을 때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는 사실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죠. 끝날 때 여기서는 이 플레이어 캐릭터 입장에서
사라진다 라는 기능을 넣을게요. 그래서 기능만 만들어 두고 나중에 사용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호출할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을 퍼블릭으로 만들게요. 퍼블릭이라는 거는 공용으로 쓰겠다, 외부에서도 접근 가능하게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지 않느냐? 사실 이 외부에서 불러오지 않는 기본 상태는 프라이빗이에요. 사실은 프라이빗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this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this를 생략해도 코드는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프라이빗을 생략해도 코드는 똑같이 동작을 해요. 자, 그래서 퍼블릭 공용으로 void 반환값이 없는 die 스크립트를 die 함수를 만들어서, 자, 이 녀석의 게임 오브젝트의 set active 활성화 상태를 펄스로 만들어라. 네, 이렇게 기능만 만들어 둘게요. 그래서 이거는 플레이어 사망 기능입니다. 네. 자, 사실 이대로 움직임을 처리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좀 더 빠릿빠릿하게 동작하고 어느 방향으로든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공정한 게임을 원한다 라고 하면은 이 움직임 방식을 조금 바꿀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리지드 바디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리지드 바디는 피직스 X를 이용해서 물리를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직접적으로 물리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 게임은 뭐 부딪혀서 튕겨 나가고 하는 실제 물리 그런 뭐 시뮬레이션성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예, 물리라는 충돌만 처리하면 되는 거고 움직임만 처리하면 되는 거지, 뭐 탄성이나 어떤 질량 이런 것들이 굳이 처리되어야 하는 게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방식을 조금 변경해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키 값을 그냥 키 상태만 받아오는 게 아니라 getAxis라는 게 있어요. getAxis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은 꾹 누르고 있는 순간 0에서 1까지 숫자가 쭉 실시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키를 떼면은 다시 1에서 0으로 줄어들고, 다시 반대쪽 키를 누르면은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갔다가 또 키를 떼면은 0으로 돌아오고, 마치 그 자동차 바퀴가 휠을 돌리면은 왼쪽으로 꺾였다가 가운데로 왔다가 오른쪽으로 꺾였다가 가운데로 왔다가 뭐 그런 느낌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방식을 이제 자동차 바퀴에 비유를 하자면은 이 방식은 카트라이더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바퀴는 한 번에 탁탁 꺾이는 거죠.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는 질량에 따라서 조금 미끄러지듯이 드리프트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바꿀 방식은 바퀴가 아주 부드럽게 움직일 거예요. 누르고 있는 만큼 부드럽게 꺾이지만, 반대로 움직임 방식은 굉장히 뭐랄까 수치적으로 딱, 예, 그러니까 질량감 이런 거를 떠나서 딱 정해진 숫자만큼 속도로 움직이게, 그렇게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코드를 잠깐 주석으로 넘겨 버릴게요. 그래서 한 번에 주석으로 넘기는 기능이 여기에 선택한 줄을 주석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전체가 주석이 되죠. 다시 돌려놓으실 때는 여기 백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기능을 바꿔보도록 하죠. 플롯, 아이고, 한글이네요. 자, 플롯 x input x input. 중간에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바뀌는 게 카멜 낙타 표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어가 바뀔 때마다 대문자, 소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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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자 이렇게 바뀌어요. input getAxis가 있어요. 아까 전에 사용한 거는 getKey고, getAxis는 플롯 형태로 수치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평 수직 horizontal 값을 x 인풋으로 받아들이고, 플롯 z 인풋을
input.getAxis vertical. 네, 요걸로 받아서 처리하죠. horizontal vertical 값은 여기 유니티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메뉴로 가면 되냐면 edit project settings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input이 있습니다. input 매니저라고 되어 있네요. input 매니저에 axis 쪽에 horizontal vertical 값에 대한 여기에 정보가 있어요. horizontal이라는 이름이 정확해야 돼요. left, right 혹은 A, D 키를 이용해서 그 이제 수치를 어느 정도 민감하게 해줄 것인가 이런 것에 따라서 처리를 하라라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키 입력 방식을 변경을 하고, 자, 여기에 플레이어가 움직일 새로운 방향값을 벡터3. 벡터3는 x, y, z의 값을 모두 가지고 있는 벡터 3차원 벡터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new velocity로 자, 새로 벡터3 값을 x 인풋, x쪽은 x 인풋, 그리고 y쪽은 값이 없죠. 상하는 값이 없고, 그 다음에 z 인풋으로 가져와서 이대로 처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최대 속도가 1, 앞으로 이동하는 최대 속도가 1이라고 했을 때 두 키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은 대각선으로 1만큼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루트 2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플레이어들은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피하기에 유리하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대각선 방향을 좀 더 자주 활용하게 되죠. 물론 그것을 원래 그 기획 의도로 둘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상적으로 모든 방향에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normalized 정규 벡터를 줘서 무조건 방향만 가져가고 크기는 1로 다시 환원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normalized를 이용해서 1로 환원하고 여기에 방향값을 기준으로 여기 오타가 있네요. x input 스피드를 다시 구해주도록 하죠. 그래서 player rigid body의 velocity, 그러니까 velocity라는 거는 질량을 무시한 속도값이에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거는 질량이 무거우면은 속도는 느려지고 질량이 가벼우면 빨라지죠. 근데 질량을 무시하고 절대적인 속도값으로 여기에 대한 움직임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스피드를 다시 곱해서 해당 방향값을 가져온 것에 속도를 증가시켜서 모든 방향에 동일한 힘을 주겠습니다. 자, 실행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저장이 안 됐을 때는 여기에 에스테리크 마크가 붙게 되죠. 별표가 붙는데 저장을 하게 되면은 별표가 사라집니다. 저장된 상태에서 모든 작업은 플레이를 끄신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플레이를 켜고 작업을 하셨을 때는 물론 스크립트는 별도예요. 여기에서 뭔가를 건드렸을 때 다시 원상복구가 되니까 다시 모든 작업을 하셨을 때는 플레이를 다시 눌려 주셔야지 새롭게 적용이 됩니다. 자, 상하좌우로 움직이는데 아까는 이제 물리적인 힘으로 약간 그 관성, 한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멈추면은 스르륵 멈추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키 값 자체가 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키 값을 한번 저희가 찍어 볼게요. 콘솔 창에다가 수치를 찍어 보도록 하죠. 디버거.log로 각각의 수치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죠. 여기에 x 인풋 값과 y 인풋 값을
Z 인풋이죠. 찍어보도록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키를 지금 눌렀습니다. 누르지 않았을 때는 계속 0이죠. 그러다가 끝까지 가서 마이너스 1이 됐다가 떼면은 서서히 돌아와요. 한 번에 0에서 1로 팍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거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뭔가 이렇게 좀, 왜냐면 약간 딜레이가 걸린 느낌이거든요. 가다가 반대쪽으로 가면은 바로 반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이었던 값이 0으로 갔다가 다시 1이 돌아올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getKey로 가시면 되겠죠. input.getKey 일 때는, 물론 이때는 진짜 숫자를 직접 주셔야겠죠. 만약 키가 눌러 있는 상태라면 input.xinput은 1의 값으로 줘라, 이런 코드를 작성하셔야겠죠. xinput은 1f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 예시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것도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debugger.log는 반드시 테스트하고 주석 처리하시거나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debugger.log가 상당히 부하를 많이 잡아먹어요.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어 이동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이제 총알의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알은 원본을 먼저 만들고 이 원본들을 복사해서 발사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알 자체는 날아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면을 보고 날아가는 기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총알을 복사하면은 그 방향으로 자동으로 이제 스스로 날아가는 거죠. 자, 블릿은 유니티에서는 모든 움직이는 오브젝트에는 리지드 바디를 넣게 돼 있어요. 그것이 물리적으로 움직이든 강제로 움직이든 넣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벨로시티를 줘서 총알을 발사할 거예요. 자, 블릿 스크립트를 만들기 전에 블릿에 물리 기능을 집어넣도록 하죠. 자, 블릿에 역시 컴포넌트 피직스에 리지드 바디, 리지드 바디를 추가하는데, 이 총알은 뚫고 나가는 충돌이에요. 유니티에서 충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딪혀서 튕겨내는 충돌, 콜루전 충돌이라고 해요. 만약에 어떤 펀치를 맞았다 그러면은 튕겨 나가야겠죠. 근데 총알은 보통 튕겨 나가기보다는 이제 뚫고 지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충돌로 플레이어가 밀려날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맞아서 그 자리에서 사라지거나 할 거라면은, 여기서는 이즈 트리거, 충돌체가 콜라이더죠. 콜라이더를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있어요. 스피어 콜라이더라고. 그러니까 메쉬 렌더러가 보여지는 부분이고, 콜라이더가 충돌을 감지하는 영역이에요. 자, 여기서 이즈 트리거 충돌로 바꿔주면은 이 녀석은 충돌은 하지만 그냥 뚫고 지나가는 충돌이 돼요. 아, 부딪혔다. 정보만 알려주고 그대로 그냥 통과해버리죠. 지금 중력을 적용했기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지죠. 중력은 그라비티도 꺼야겠네요. 이게 뚝뚝 떨어지겠네요. 그라비티는 리지드 바디 쪽에 처리됩니다. 그래서 use gravity를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자, 블릿 스크립트를 생성해서 블릿의 움직임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스크립트 블릿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자, 이게 꼭 새로 생성했을 때 예전 스크립트가 열리더라고요. 아직도 개선이 안 되네요. 자, 블릿의 기본적인 변수를 가져오겠습니다. 역시 속도와 블러 실수형으로 스피드를 기본 값은 8로 주고, 리지드 바디 블릿 리지드 바디를
받아와서 사용을 하도록 하죠. 자, 이 스크립트는 분릿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분릿에서 분릿 rigid body를 get component로 가져오겠습니다. rigid body. 그리고 이 총알은 그냥 날아간 상태로 바로 만들죠. 분릿 rigid body의 velocity, 속도를 transform.forward, 그러니까 Z 방향이죠. 정면 방향으로 스피드의 속도만큼 주어라. 자, 지금 우리 총알은 벽에 부딪히지도 않고 사실은 계속 날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는 맞는데 부딪혔다는 정보만 남기고 그 뒤에 어떤 동작을 하지 않고 계속 가던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총알이 계속 쌓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복사된 총알이 또 쌓이고 또 쌓여서 메모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게 되겠죠. 계산도 계속 이루어지고. 자, 그래서 자동으로 파괴되는 기능을 넣을게요. destroy 안에 게임 오브젝트를 넣으면은 이 소문자로 시작하는 게임 오브젝트는 자기 자신의 게임 오브젝트예요. 분릿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는 분릿 오브젝트에 그 오브젝트 자체를 destroy 하는데 즉시 하지 않고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초 후에 파괴하라. 그러면은 총알이 화면 밖으로 나갈 때쯤에 파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총알 스피드를 나중에 퍼블릭이기 때문에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요 어떤 속도나 그 맵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알의 충돌을 구현해 볼 텐데 유니티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특정 함수들이 이게 스타트나 업데이트처럼 함수명을 적으면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호출이 돼요. 그래서 void on trigger enter는 어떤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트리거 충돌이 발생했을 때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대소문자 꼭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 네, 지금 자동 완성이 돼 버렸는데 여기서 콜라이더 아더로 충돌된 대상의 정보를 받아올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니티에서는 충돌한 상대방의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돌이라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양쪽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처리해서 다른 쪽에게 정보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는 분릿 총알이 처리를 할게요. 만약 충돌한 대상의 태그가, 우리가 이제 태그를 붙일 거예요. 플레이어한테. 이때 태그명이 플레이어, 스트링, 문자열이죠. 대소문자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라면 플레이어 컨트롤러의 변수명을 소문자 플레이어 컨트롤러 라고 해서 여기다가 get component로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받아오겠습니다. 자, 만약 이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컨트롤러가 비어있지 않다면 정상적으로 찾았을 때 컨트롤러의 die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사실 여기서 총알에서 판별하는 거고 실제로 그 처리는 플레이어에게 넘기는 거죠. 물론 이게 플레이어가 체력이 없을 때 바로 die로 넘기는 거고, 만약에 체력을 존재한다면은 여기서 데미지를 날리는 함수를 호출하고 여기 안에 데미지 변수를 넣어야겠죠. 자, 스크립트를 저장해 주시고 플레이어에게 플레이어 태그를 붙인 다음에 총알에 맞으면 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플레이어 오브젝트 게임 오브젝트에 태그가 지금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add 태그, 플레이어 태그는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네요. 바로
플레이어 태그를 선택해서 그대로 한번 일부러 총알에 부딪혀 볼게요. 자, 잠시만요. 작동을 안 하네요. 죄송합니다. 깜빡했네요. 분리세 분리 스크립트를 넣어야죠. 스크립트를 컴포넌트로 넣지 않으면 작동할 리가 없죠. 이 녀석이 날아가 버리겠네요. 일단은 스피드를 0으로 해보겠습니다. 0으로 해서 제자리에서 일부러 갖다 부딪혀 보죠. 자, 부딪혔을 때 플레이어가 사라지면 정상. 3초 후에 총알도 사라지죠.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분리세 스피드를 다시 원래 수치인 8로 돌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퍼블릭으로 수치를 주게 되면은 나중에 수치를 유니티 상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변경된 수치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총알을 계속 복제해서 날릴 거예요. 왜냐면은 이 총알이 사라져 버리면은 더 이상 복제될 총알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녀석을 복제되는 데이터 원본으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걸 프리팹이라고 해요. 예, 지금 발견했는데 지금 이 스크립트를 잘못 넣었죠. 스크립트 폴더에 스크립트를 넣고 프리팹 폴더에 프리팹을 넣어야겠죠. 그냥 정리하는 차원이에요. 이 프로젝트 폴더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윈도우 탐색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여기 하이라키 있는 거는 씬창 게임 안에서만 존재하고 이 정보는 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임 정보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복원할 수 있어요. 물론 유니티를 껐다 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하이라키 쪽은 복원이 되는데 프로젝트 쪽은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루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 정보를 그대로 간직하고 싶다. 복사본 원본을 만들고 싶다. 분릿을 프로젝트 폴더 어디에든 사실은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프리팹 폴더 안에다가 프리팹 원본을 만들어서 이제 이 녀석을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사실 씬에 있는 분릿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 녀석은 꺼두시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필요 없다 생각되시면 완전히 딜리트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앞으로는 프리팹 안에 있는 이 프리팹 분릿을 사용할 거예요. 이제 총알을 발사하는 총알 생성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총알 생성기 오브젝트를 먼저 만들고 이 녀석은 실린더로 만들어 보죠. 위치를 리셋 포지션 에서 1만큼 올려야겠죠. 이 녀석도 높이가 2기 때문에 높이의 반만큼 올리겠습니다. 일단 작업을 조금 옆으로 빼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이름을 블리스파너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도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어 주죠. 적당한 녀석을 복사해서 블릿 스파너 머티리얼. 자, 이 녀석의 색상은 저는 노랑을 한번 줘보죠. 노란색 총알 생성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총알 생성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폴더에 새로운 C# 스크립트 bullet 스파너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시고, 자, 이 녀석의 기본 값을 세팅해 보도록 하죠. 일단 게임 오브젝트로 대문자 게임 오브젝트는 게임 오브젝트형 변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변수형을 뜻해요. 이 변수형으로 bullet prefab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다가 총알 원본을 연결할게요. 아까 전에 만들었던 bullet prefab이죠. 이 총알을 너무 일정 간격으로 쏘면 패턴을 다 이렇게 너무 쉽게 알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랜덤 값을 줄게요. 그래서 최소 최대 값을 줘서 0.5초에서 3초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언제 등장할지 알 수 없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퍼블릭으로 만들게 되면은 유니티에서 수치를 조절하실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대상을 지정해야겠죠. 트랜스폼은 위치 정보, 방향 정보, 크기 정보를 가져오죠. 여기서 위치 정보를 활용해서 총알을 어느 방향으로 쏠지 결정하도록 하고, 생성 주기를, 그러니까 위에 랜덤 값에서 실제 생성 주기를 스판 레이트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주기를 체크할 타이머 변수도 만들게요. 변수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값을 세팅하겠습니다. 타임 애프터 스판의 값은 0으로 세팅하고요. 스판 레이트는 사실은 이거는 매 레이트마다 세팅을 해야 되지만 초기 값을 랜덤.range를 이용해서 랜덤.range는 이제 최소 최대 값을 주고 그 안에서 랜덤 값을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스판 레이트 min에서 스판 레이트 max 사이의 값을 넣어 보도록 하고, 타겟은 플레이어가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어를 find object of type 함수를 이용해서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크립트가 사용된, 최초로 사용된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정보를 받아오도록 하죠. 이 부분은 이제 최초 실행 때의 값을 세팅한 거고, 이 동작을 사실 업데이트해서 계속 처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time 애프터 스판을 계속해서 time.delta time을 누적해 주도록 하죠. time.delta time 값은 매 프레임 간격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업데이트가 호출될 때마다 흘러간 시간을 계속 누적해 주는 거죠. 만약 측정한 시간이 처음 설정했던 스판 타임을, 스판 레이트를 넘어서게 된다면 그때는 시간은 다시 리셋하고 총알을 복제하도록 하죠. 총알을 복제하는 함수는 instantate입니다. instantate bullet prefab을 현재 위치 현재 각도로 복제를 하는데, 이 복제된 녀석은 새로운 오브젝트예요. 그 새로운 오브젝트는 그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복제되는 순간 이 오브젝트에 정보를 받아올 변수를 다시 선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겨받으면은 이 녀석이 이 복제된 녀석의 주소값을 가지고 가게 되죠. 자, 이 분리 트랜스폼의 위치 정보를 향해서 lookget 함수를 이용해서 총알을 발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발사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다음 발사 시간을 다시 결정하도록 해당 코드를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저장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나가서 블렛스판 오브젝트에 블렛스판 스크립트를 넣으시고, 여기에 지금 분리 프리팹이 연결돼야 되는데, 프리팹은
씬에 있는 걸 가져오는 게 아니고 프리팹 폴더 안에 있는 분리 프리팹을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복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겠죠. 조금 간격을 떨어뜨리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플레이를 해서 플레이어 방향으로 총알을 일정 랜덤한 간격마다 총알이 발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으면 맞아서 사라졌죠. 그래서 3초 정도 걸리면 사라지는데 3초는 약간 짧네요. 조금 더 시간을 더 주든지 총알 속도를 더 빠르게 해서 화면 밖으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 때문이죠. 자, 여기서 분리 스파너 들어가서 조금만 더 손을 보도록 하죠. 발사 위치의 트랜스폼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get component transform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트랜스폼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받아오고 그 복사된 정보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폼에 mytr을 추가할게요. mytr을 추가해서 스타트에서 mytr을 가져오겠습니다. mytr은 get component transform 받아와서 mytr로 현재 발사 위치를 정해지도록 즉 분리 스파너에 트랜스폼 정보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게 조금은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드는 그대로 동작을 할 겁니다. 정상 작동 확인을 하시고 실제 동작의 변화는 없을 거예요. 분리 스파너도 프리팹으로 만들어서 이 녀석을 여러 개 복제해서 사용하도록 하죠. 분리 스파너 프리팹을 만드신 후에 이 녀석은 물론 이제 자동으로 프리팹 하대요.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바뀌면은 프리팹이 됐다는 의미죠. 복사해서 여기저기에 적당한 위치에 한번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네, 정상 작동 확인했습니다. 자, 스테이지를 회전을 시켜서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보도록 하죠. 자, 스테이지를 회전시키는 스크립트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C# 스크립트 로테이터라고 만들죠. 자, 로테이터 스크립트를 스테이지 자체를 회전을 시켜보죠. 수평면으로 회전시키도록 자, 속도도 역시 퍼블릭으로 선언해서 나중에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로테이션 스피드 값을 주고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업데이트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transform.rotate 함수가 있어요. 벡터3 값을 이용해서 회전시키는 함수인데 순서대로 x, y, z 이기 때문에 y축을 기준으로 수평으로 회전을 시키려면 수직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야 돼요. 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축은 y지만 도는 방향은 수평. 로테이션 스피드만큼 회전을 시키도록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60이라는 속도가 정확하게 정해진 속도가 아니고 컴퓨터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빠른 컴퓨터는 1초에 120프레임을 처리하면서 빠르게 회전하게 되고 느린 컴퓨터는 1초에 15프레임, 30프레임 회전하면서 천천히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시간에 대한 간격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컴퓨터에서 똑같은 속도로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타임.델타 타임을 곱해 줄게요. 타임.델타 타임이 업데이트와 업데이트 사이의 시간 간격이라고 했죠.
자, 컴퓨터가 빠르게 반복이 된다면은 델타 타임도 크기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고성능 컴퓨터에서는 더 많은 프레임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느린 컴퓨터에서는 이 프레임 간격이 길어지기 때문에 델타 타임 자체도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 숫자가 커지게 됩니다. 결국 이 숫자를 곱해주게 되면은 느린 컴퓨터에서든 빠른 컴퓨터에서든 똑같은 속도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알을 쐈다.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가 똑같아야겠죠. 어떤 컴퓨터는 총알이 빠르게 날아가고 이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 간격 자체가 벌어져도 속도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싶다. 이럴 때는 time.delta time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드에서도 트랜스폼을 매 업데이트마다 받아와서 쓰시기보다는 트랜스폼을 미리 넘겨받아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트랜스폼 tr 해서 스타트에서 tr을 get component 트랜스폼 넘겨받아서 tr을 업데이트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장하시고 빠져나와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자, 새로 만든 로테이터 스크립트를 스테이지 1 전체를 돌리는데 사용하도록 하죠. 로테이터를 스테이지 1의 컴포넌트로 추가를 하고 지금 블리스파너도 같이 스테이지 1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회전하도록 하죠. 블리스파너도 스테이지 1의 하위 계층 구조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를 적당한지 봐야겠죠. 네,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수치를 조절해서 맞춰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치는 여기서 조정하실 수 있고 실시간으로 조정해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테스트용이고, 네, 플레이를 끄시면 수치는 원상복구되니까 이 정도가 적절한 수치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셨을 때 수치를 기억하셨다가 플레이를 끄고 다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습은 사실 게임 툴에서 보여지는 모습이고 우리가 게임 창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은 지금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게임 화면을 조금 생각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모바일 같은 환경에서 플레이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혹은 PC 환경에서 플레이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게임 화면과 거기에 표시되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예를 들면 이 게임은 얼마나 오래 살아남는가 라는 걸로 그 게임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살아남은 시간, 그리고 최고 점수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기록, 그리고 다시 재시작하기, 이런 것들을 인터페이스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부터 좀 설정을 할게요. 지금 카메라가 메인 카메라 보시면은 여기 옆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씬창을 보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카메라가 제대로 이 화면을 비춰야겠죠. 보통 이제 이런 게임은 탑뷰를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듯한 카메라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카메라의 각도를 아래쪽으로 X축 기준으로 90도 로테이션해서 밑을 바라보도록 하고, 위치도 지금 약간 Z축으로 뒤로 빠져 있는데 Z축은 0점 좌표에 갖다 놓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모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입체감을 조금 살려서 보시려면은 퍼스펙티브 모드,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그냥 2D 모드로 보고 싶다, 2D처럼 직교 좌표를 보고 싶다 하시면은 오소그래픽 모드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소그래픽은 깔끔해 보이고 퍼스펙티브는 약간 입체적인 느낌이 더 강조되게 되죠. 자, 저는 여기서 오소그래픽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주의하실 점은 카메라의 시작점과 끝 지점이 이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은 나중에 이 화면이 잘릴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죠. 자, 플레이했을 때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 이거는 카메라 부분이고 실제 게임 창에서 어떤 비율로 표시될지는 여기 디스플레이 쪽에서 정하셔야 돼요. 지금 프리엑스프트로 돼 있어서 뭐 지금 마음대로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실행하는 화면의 비율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16대 9나 16대 10. 요즘은 뭐 16대 9가 보통 일반적인 화면 비율이죠. 그래서 화면 비율을 바꿨을 때 이때 이제 정말로 게임 화면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남는 듯한 기분인데, 네, 뭐 이대로 가죠. 조금은 줄여도 될까요? 자, 화면에 표시할 UI는 시간에 대한 정보예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가, 그래서 얼마나 버텼는가를 보여주고, 게임이 종료됐을 때 가장 오래 버틴 시간, 최고 기록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재시작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재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죠. 여기서는 텍스트 UI만 사용하겠습니다. 차후에 이제 버튼이나 그래픽 UI를 사용해 보도록 하고, 여기선 제일 단순한 형태로 텍스트 UI를 만들어 보죠. 자, 게임 오브젝트에서 UI 쪽으로 가셔서 텍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텍스트 UI는 캔버스 밑에 만들어져요. 캔버스와 이벤트 시스템이라는 게 동시에 만들어지는데, 캔버스는 모든 UI는 캔버스 아래 들어가야지 표시가 돼요. 사실 신창에서 보면 이렇게 UI가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 UI는 무조건 게임 카메라 화면에서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여기서 절대로 스케일이나 위치를 변경하지 마세요. 신창에서는 절대로 UI를 건드리지 마시고, 네, 우리는 무조건 게임 창에서 보여지는 요 형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캔버스 밖으로 꺼내지 마세요. 캔버스 밖으로 꺼내면은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타임 텍스트라고 하죠. 네, 타임 텍스트에다가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위치가 너무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요. 네, 그래서 중앙 상단에 아주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옮길게요. 자, 그런데 이 UI는 잠시 이제 프리 액셉트 쪽에서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픽셀 단위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해상도가 높아지면은 작아집니다. 네, 해상도에 따라서 혹은 화면 비율에 따라서 UI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다는 거죠. 크기가 작아지거나 뭐 화면 밖으로 삐져나가거나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앵커라는 걸 사용해서 어느 정도 이 위치를 벗어나지 말라라고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타임 텍스트를 중앙 위쪽으로 배치를 해 볼게요. 그래서 앵커를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탑 쪽에 배치를 하고, 포지션은 일단 제로 포지션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위치를 잡죠. 네, 지금 글자가 너무 올라갔는지 화면에 보이질 않는데요. 조금 내려 보겠습니다. 여기 포지션을 바꾸실 때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올리시면은 양쪽으로 삼각형이 생기는데, 이때 왼쪽 버튼 누르고 들어가면은 수치를 실시간으로 변경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너무 글자가 위쪽으로 배치된 것 같아요. 패러그래프에 들어가서 가운데로 내려 보겠습니다. 숫자 같은 경우는 이게 뒤에가 바뀌면은 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좌측 정렬로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100초가 지났다 이렇게 뭐 상정하고 위치를 한번 다시 잡아보도록 하죠. 자, 이게 좌측 정렬하니까 너무 왼쪽으로 붙은 느낌도 좀 드는데, 여기가 가운데인데 글자 크기부터 좀 조절해 볼게요.
자, 주의하실 점. 폰트 사이즈를 조절하시기 전에 사실은 이 영역을 먼저 확보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영역을 벗어나면 폰트가 갑자기 사라져요. 자, 그래서 영역을 일단 2배 이상 키울게요. 와이드를 320에 60으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늘리고 폰트는 볼드체에 조금 밝은 색깔로 가볼게요. 밝게. 네, 폰트 사이즈도 좀 더 키우고, 네, 앞에다가 타임이라고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시간을 나타내는 이 텍스트는 게임 도중에 계속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게임이 종료되었을 때 생성되는 텍스트를 또 추가할 겁니다. 그 전에 여기에 약간 효과를 넣어보죠. 여기 타임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add component에서 shadow 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섀도우 이펙트가 있는데 섀도우 기능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약간 그림자 형태가 지면서 약간 입체적인 느낌과 함께 가독성을 좀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이 녀석은 재활용할게요. 자, 컨트롤 D 복사해서 이름을 이 녀석을 게임의 점수를 기록할 레코드 텍스트라고 하죠. 자, 레코드 텍스트 위치를 변경할게요. 앵커를 레코드는 가운데 띄우겠습니다. 가운데 지점으로 앵커를 바꾸시고, 자, 이러면 다시 이제 XYZ 값 바꾸고, 이 녀석은 정확하게 가운데 뜨게 하죠. 가운데.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사이즈를 조금 변경해 볼까요? 폰트 사이즈 조절하고, 텍스트도 그냥 타임이 아니라 베스트 타임으로 하죠. 베스트 타임. 예를 들어서 몇 초를 버텨냈는가. 물론 여기는 이제 0부터 시작하겠죠. 0부터 시작하게 될 거고, 베스트 타임은 기록으로 남을 거고. 자, 글자 색상도 조금만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뭔가 이 효과를 줘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고 하나 더 복사할게요. 컨트롤 D. 이 녀석은 게임 오버 텍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게임 오버 텍스트는 게임이 종료되었을 때 리스타트에 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 버튼을 누르면은 재시작합니다. R 버튼을 누르면 재시작합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도록 하죠. 자, 이 녀석도 앵커는 가운데로 잡고 약간 위로 올릴게요. 포지션을 살짝 올리고, 요거는 지금 글자가 잘렸네요. 글자가 잘리는 부분은 이게 글자가 너무 길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면서 끊어진 거죠. 여기서 오버플로우를 선택하시면은 이 영역을 벗어난 글자도 그대로 표시되게 만드실 수 있어요. 호리젠탈 오버플로우, 버티컬 오버플로우. 자, 글자 색도 조금만 건드리고,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들을 이제 게임 매니저라는 스크립트를 통해서 조절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 타임 관련된 부분은 게임 진행 중에 계속 켜져 있지만, 게임 종료에 나오는 이 두 메시지는 꺼져 있다가 게임이 종료되면은 켜지게 만들 거예요. 요거를 그냥 각각 처리해도 되지만은, 어차피 게임 오버가 되면은 함께 뜰 거기 때문에 같은 계층 구조로 묶어버리면은 위의 녀석을 껐다 켰다로 조절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스크립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스크립트 이름을
게임 매니저. 한글이네요. 자,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자, 다시 게임 매니저. 이 게임 매니저는 특이하게 요 톱니바퀴 모양으로 아이콘이 바뀌어요. C# 스크립트인데, 네. 참고하시고요. 자, 게임 매니저에 이제 UI를 사용할 때는 여기 네임스페이스에서 using unity engine.ui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UI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유니티 엔진을 가져왔는데 여기다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네, 아니고요. 이 각각 다 불러와야 됩니다. 네, 그 밑에 있는 요소가 뭐 한꺼번에 따라오질 않아요. 자, 그리고 씬을 뭐 재시작을 해야 되니까 씬도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unity engine 씬 매니지먼트, 이 녀석도 불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녀석들을 이제 네, 게임 오브젝트 형태로 불러와서 이 게임 오브젝트를 껐다 켰다, 네,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고, 네, 텍스트 타임 텍스트와 레코드 텍스트라고 해서 이 녀석들을 연결해서 저 텍스트 내용을 바꾸도록 하죠. 생존 시간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어야겠죠. 그 기록할 변수를 플롯 실수형으로 서바이브 타임이라고 만들어서 기록을 하고, 게임이 정상적으로 진행 상태인지를 true, false 값을 가지는 불림 변수로 is game over 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값은 스타트에서 세팅하도록 할게요. survive time을 처음에는 0으로 줘야겠죠. 0으로 주고, is game over는 게임 오버 상태가 아닌 상태로 시작할 거니까 false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게임 종료 시점에 처리할 함수 모양만 만들어주죠. public void end game 형태를 만들어두고, 자, 일단은 업데이트 쪽에서 시간 표시 기능을 먼저 처리해 보도록 하죠. 자, 시간이 흐르면은 계속 증가되어 표시되게 해보겠습니다. 게임 진행 중에만 시간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게임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종료된 시점이라면은 시간을 흐르지 않도록 조건문을 걸어서, 자, 만약 is game over가 not 활성화가 아니라면 false라면 survive time을 계속 증가시키죠. time 델타 타임, 계속 업데이트 시간마다 이제 그 흘러간 시간을 누적하는 거죠. 자, 이 시간을 표시할 때는 바로 저기 타임 텍스트 점 텍스트라고 하면은 저 타임, 오타네요. 타임 텍스트 점 텍스트로 내용을 바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타임이라는 글자도 포함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요 스트링에다가, 스트링은 더하기 연산으로 추가가 가능해요. 여기서 survive time을 넘기면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플롯 형태로 소수점이 막 찍히게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을 형 변환을 해서 인티저로 바꾸고, 사실은 여기서 한 번 더 형 변환이 되는 거죠. 인티저가 돼서 1, 2, 3, 4 정수 형태로 바뀐 다음에 그게 다시 문자열로 바뀌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저장하시고 빠져나오셔서 게임 매니저를 어딘가에다가 적용을 해야지 동작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모노비헤비어라는 요 기능이 붙어 있으면은 지금 갱신이 안 됐네요. 요거는 이제 어떤 오브젝트에 붙어서 작동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게임 매니저라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적용을 할게요. 그러니까 어디에 적용해도 작동은 하는데 이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절대 변화가 없을 어떤 특정 오브젝트에다가 적용하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메인 카메라라든지 뭐 이런 데 적용을 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은 게임 매니저라는 오브젝트를 새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reate empty 아무것도 기능을 가지지 않은 트랜스폼만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를 생성하시고 이 녀석의 이름을 게임 매니저라고 변경하겠습니다. 위치는 상관없어요. 어디 있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는 리셋 포지션 한번 해주고 여기다가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연결할게요. 자, 우리가 퍼블릭으로 넣었던 여러가지 변수를 연결해 줘야 되겠죠. 게임 오버 텍스트에 게임 오버 텍스트를 연결하고, 물론 지금은 사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또 비워두면은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연결하고, 타임 텍스트에는 타임 텍스트 연결하고, 레코드 텍스트에는 레코드 텍스트. 자,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타임 텍스트예요. 시간이 흘러가는지 확인할게요. 0부터 1, 2, 네. 정상적으로 흘러가면은 되겠습니다. 게임 오버 상태에서 R키를 누르면 재시작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죠. 자, 만약에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입니다. 게임 오버가 아닐 때, 네, 이 조건에 이제 else를 붙이면은 게임 오버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게임 오버 상태일 때, 만약 R키가 눌린다면 input.get key down이죠. down key 코드 R. R키가 눌렸다면 신 매니저의 로드 씬을 해서 이거를 이제 번호로 불러올 수도 있고 이름으로 불러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씬이 사실 샘플 씬 하나밖에 없어요. 네, 넣으면은 이제 번호로 치면 0번인데 이게 나중에 이름이 바뀔 수도 있죠. 만약에 로비를 넣을 수도 있고 다른 걸 넣을 수도 있고 이러면은 이제 순서가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름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샘플 씬 가지고 와서, 자,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와서 샘플씬 이름으로 씬을 로드하도록 하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샘플씬이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유니티로 돌아와서 파일에 빌드 세팅즈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씬인 빌드가 지금 비어 있는데 여기다가 샘플씬을 끌어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실행된 씬이 샘플 씬이 되고, 이제 컴파일 했을 때, 그리고 이 샘플 씬 이름을 가지고 로드를 하겠죠. 자, 그렇게 되려면, 게임 오버 상태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게임 오버 상태는 엔드 게임 함수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 엔드 게임 함수는 나중에 플레이어가 죽었을 때 호출 당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is game over를 true 상태로 활성화시키고 게임 오버 텍스트의 활성화 상태를 true로 가져가겠습니다. 이 녀석은 나중에 미리 연결을 해뒀죠. 아까 그대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베스트 타임을 처리를 해야겠네요. 게임이 끝났을 때 보여질 베스트 타임의 내용을 플롯 베스트 타임을 플레이어 프랩스를 이용해서 저장하고 불러오기를 할게요. 이 플레이어 프랩스라는 기능은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실제 게임 만들 때 쓰시는 건 아니고 거의 뭐 테스트용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 녀석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플롯 값을 불러오는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으면은 0이 세팅돼서 가져와질 겁니다. 베스트 타임이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생성해서 거기서 가져와라. 네, 만약에 서바이브 타임이 베스트 타임보다 크다면, 기록을 갱신했다면 여기에다가 set 플롯으로 값을 저장하도록 하죠. 그래서 베스트 타임을 현재 스코어 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플레이어 프랩스에 set 플롯을 이름을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베스트 타임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라. 네, 이 베스트 타임을 베스트 타임,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값이죠. 값을 넣어라. 이러면 이제 다음에 다시 이 게임을 껐다 켰더라도 실제 데이터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 표시를 하겠죠. 레코드 텍스트의 텍스트 내용을 우리가 이게 어떻게 적었었죠? 한번 확인해 보죠. 유니티에서 베스트 타임 띄웠었네요. 네, 그 모양 그대로 가죠. 물론 상관없어요. 어차피 보여지면서 활성화가 될 거기 때문에 베스트 타임 텍스트 형변환 인트 형변환 베스트 타임. 자, 저장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꺼져 있어야겠죠? 처음에는 이 UI가 꺼져 있다가 죽으면은 시간이 나와야겠죠? 네, 죽었어요. 아, 호출 안 했네요. 자, 플레이어 쪽으로 가서 호출을 해줘야지 처리가 되겠죠? 플레이어가 죽었으니까 플레이어 스크립트,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크립트로 가서 원 트리거 엔터였죠. 다이 했을 때 여기서 set active pulse가 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사라지기 전에 게임 매니저에 find object of type로 오브젝트를 찾아오죠. object of 게임 매니저가 들어있는, 스크립트가 들어있는 오브젝트를 찾아서 넘기도록 하죠. 아, 괄호가 잘못됐네요. 자, 이렇게 하고 게임 매니저에서 end game 함수를 호출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죽었을 때 정상적으로 메뉴가 뜬지 확인해 볼게요. 베스트 타임은 3초, R 버튼 누르면 재시작, R을 눌렀더니 재시작되죠. 이번에 조금만 더 살아남았어야 되죠. 자, 4초, 5초 살아볼게요. 어지러. 6초 갱신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실행 파일로 빌드하는 방법 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빌드 세팅즈 들어가셔서 첫 번째 보시면은 PC, Mac, 리눅스 스탠다드라고 있어요. 이대로 갈게요. 윈도우에 x86으로 되어 있는데 64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은 x86으로 하는 게 호환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x86 그대로 가고 그대로 하죠. 빌드 빌드 앤 런을 하면은 바로 이제 실행이 되게 되죠. 자, 여기서 폴더를 만드셔야 돼요. 이 폴더명만큼은 한글을 쓰셔도 됩니다. 요거는 에러가 나는 경우를 못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본인
학번, 이름, 학과 이런 순으로 쭉 적어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제 이름으로 할게요. 이홍섭, 네, 닷지 라고 만들고 이 폴더 선택을 하시면은 이 폴더 안에 실행에 필요한 exe 파일, 데이터 여러가지 리소스가 다 담겨져요. 저 폴더째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다른 옵션은 주지 않고 그냥 바로 빌드를 했어요. 자, 실행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제가 만든 폴더명으로 생성이 되었고 이 폴더가 통째로 필요해요. 여기서 exe 파일만 복사하면 실행이 안 됩니다. 왜냐면 링크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이름을 바꾸셔도 안 돼요. 이런 폴더명을 함부로 바꾸셔도 안 돼요. 자, .exe를 실행하게 되면은 유니티 로고 한번 뜨고 실행이 되죠. 네, 쉽지 않군요. 자,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